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본기에 나오는 한고조 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5부로 유방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항우와 유방이 본격적으로 서로의 각축장을 벌이면서 중국의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전쟁을 벌이는 초안대전의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안전의 최종 승자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게 된 해하에서의 최후 전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후에 유방이 한나라를 어떻게 존속시키기 위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해하에서 항우와 그 유방의 전쟁, 마지막 전쟁으로 초군인 항우가 선멸을 당하게 되고 항우의 최후의 그 일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 한나라 5년 때입니다. 유방이 사실 폐연이라는 풍읍에서 우리 만 나이로 38살에 출사표를 던지고 항거에 나간 지 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유방의 나이는 4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방과 또 한신, 또 팽월, 경포 등등의 여러 제후들을 이제 연합시켜가지고 초나라군 항우를 향해서 진격을 해서 해하에서 마지막 항우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 제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한신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초군과 정면으로 대진을 했고 그의 부장이었던 두 사람 공장군 좌익을 맡기고 비장군이라는 사람에게는 우익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한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한왕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유방이 그 한신의 후위를 맡게 되고 또 유방의 뒤쪽으로 나중에 성상까지 오르는 강우 주발이 한왕의 배후에 주둔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그런 포진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한신의 본대가 초나라군과 첫 번째 회전에 들어가고 싸우다가 결국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단 뒤로 다시 한신의 군대가 후퇴를 합니다. 자, 이 틈을 타서 한신의 부장들이었던 공장군 좌측과 비장군 우익이 한꺼번에 초나라의 양면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초나라의 전세가 또 불리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후퇴를 하고 있던 한신의 본대가 다시 뒤를 돌아서서 반격을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나라군은 완전 대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하 전투의 어떤 그 전쟁 상황, 작전 상황, 그 다음에 전쟁의 흐름 이런 것들 사마천 사기는 본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 뭐 전쟁이 한 번에 끝난 건 아니까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한나라의 군사들이 일부러 여러 곳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항우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 한자성어로 사면초가라는 말이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장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항우의 초나라의 모든 땅들이 이미 한나라의 군사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줌으로써 항우가 더 이상 싸움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항우는 이 해하 전투에서 지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군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부 괴멸되고 말게 되는 거죠. 당시에 한왕 유방의 명령을 받은 말을 끄는 기병대장으로 관영이 있었는데 이 관영이 도망치는 항우의 뒤를 끝까지 쫓아가서 항우를 동성이라는 지역에서 결국 참수시킵니다. 그러니까 관영의 부하들이 항우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군이
초안전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당시에 항우의 군사 약 8만 명을 목을 베고 초나라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은 이 시점에 중국의 전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항우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던 많은 땅들이 바로 유방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데, 유독 춘추시대 때 공자의 출생 나라였던 옛 노나라 땅, 그 당시에는 노현이었습니다. 이 노현에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성을 굳게 지키고 유방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한왕 유방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북쪽으로 진군을 해서 이 노현, 그 옛 노나라 땅의 분호들에게 항우에 참수한 목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때서 이 노현의 사람들은 그 성을 풀고 유방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초나라의 항우를 왕으로 인정을 했던 그 노현은 유방을 인정하지 않고 항우를 섬겼기 때문에 유가적인 어떤 분위기 내지는 그런 사상에 맞춰서 자기의 왕의 죽음을 끝까지 애도하기 위한 그러한 실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어찌 보면 이 역사서에 이러한 노현 땅의 사람들의 어떤 항우를 기리고 하는 이런 그 의식을 보면서 뭔가 이 한나라의 유교적 사고를 좀 도입하기 위한 그런 사전 포석을 깔아놓은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현 사람들은 항우의 목을 모셔서 곡성이라는 땅에서 항우를 장사를 지내고, 또 이후에 한나라의 왕 유방은 서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도 땅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정도 전투에서 예전에 항량이 죽었던 지역이죠. 이 정도에서 유방이 갑자기 당시에 제나라의 왕으로 올랐던 한신 진영으로 다가가가지고 한신의 병력들을 싹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이 이 이전에 한신이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었을 때 또 항우에게 몰려갔고 북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된 적이 있죠. 그때도 역시 조나라와 싸우고 있던 한신의 군대를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항우를 완전히 괴멸시킨 이후에 유방은 이제 제나라의 왕이 된 한신의 진영으로 가가지고 한신이 갖고 있던 병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유방 입장에서는 이제 토끼 같던 항우도 죽였고 했으니 사냥개인 한신도 이제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도 메어야 할 그러한 판세인 거죠. 그래서 한신이 죽을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미 이 시점에 한신은 유방에게서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는 그 전초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항우를 무찌른 유방의 이 행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해 정월, 제후들과 장상들이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한왕을 황제로 눕히자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유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황제란 마음이 오진 사람만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능력도 없고 어질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황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나 역시 황제의 자리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일단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사양하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여러 신하들이 또 한 번 이런 말을 합니다. 대왕께서 신분은 평민의 신분에서 일어났고 또 당시에 포악무도한 역도들을 이렇게 토벌을 해서 모든 땅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공 있는 사람에게 그 땅도 나눠주고 또 왕에 이렇게 책봉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황제의 존칭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께서 반드시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방이 신하들로부터 3번이나 황제에 오르라는 권유를 받고
할 수 없이 3번 받은 이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황제 자리에 올라도 좋다라고 여러 경들이 생각한다니, 그렇다면 내 스스로 나라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2월 한왕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유방은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어서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신하와 여러 장수들이 제발 좀 황제 자리에 올라달라. 당신이 아니면 황제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황제가 되어줘야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 위치인 황제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그 타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억지로 오른 게 아니라 민심에 의해서 아니면 신하들의 건의에 의해서 건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내가 떠맡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와 같이 큰 대업, 나라를 이루는 이런 건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작이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황제가 된 유방은 이제 자기가 차지한 모든 땅에 대해서 봉분,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우에게 암살당한 초나라의 왕이었죠. 의제가 일단 후사가 없다고 초나라의 풍습에 익숙한 제나라 왕이었던 한신을 제왕에서 초왕으로 옮겨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한신은 제나라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나라의 한신을 이제 초왕으로 옮겨서 발령을 낸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읍을 합의로 정합니다. 그리고 공신 중에서 두 번째 팽월입니다. 이 팽월은 옛 위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양땅이라고 하는데 양왕으로 봉하게 되고 도읍을 정도에 삼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옛 한나라의 한왕신입니다. 한왕신인데 이 신에게는 양책이라는 곳에 도읍을 삼아서 옛 한나라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형산왕이었던 오예는 이제 장사왕으로 옮겨가지고 파군의 장수였던 매연을 무관으로 들어가면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파군에 이렇게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남왕, 국왕왕 경포였는데 이번에 이제 회남왕의 경포를 앉히고 또 연나라의 왕, 연왕에게는 이제 장도를 앉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나라의 왕으로는 장호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요. 이 장호가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칠 때 도움을 주었던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이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조나라의 왕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장호는 유방의 딸 노원공주를 부인으로 삼게 해서 사위로 삼은 거죠. 장호가 그러니까 유방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유방은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자기가 차지한 이 한나라의 도읍을 일단 낙양으로 먼저 정합니다. 자, 이 이후에 이 낙양의 도읍을 짓고 난 이후에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신하라라고 이제 스스로 칭하면서 유방에게 이제 복종을 하게 되고 또 당시에 잔존에 있던 그 항우의 추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벌하는 그러한 작업을 또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초안전을 치르느라 힘들었던 군사들을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안전쟁 동안 고생한 군사들을 다 가정으로, 집으로,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뒷정리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방과 그의 신하들 간에서 유방이 이 중국의 천하를 다 차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연애를 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방이 어떻게 해서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 전역을 차지해서 한나라의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방 스스로 또 유방의 신하들이 하는 그 대화 내용입니다. 자, 유방이 여러 봉투도 이제 나눠지고 황제가 된 이후에 일단 자기가 도읍으로 삼은 그 낙양의 남궁이라는 곳에서 휴연을 베풀면서 자기의 군신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제후장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항우는 왜 나에게 져서 천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유방이 자기 군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신하였던 사람 2명, 고기라는 사람하고 왕릉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께서는 성격도 오만하고 또 무례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그런 성격입니다. 하지만 항우는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낄 줄 압니다.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유방이 화가 나겠죠?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폐하께서는 자기 수하 장수가 성을 공략해서 그 성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되면 그 성을 함께 나누어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이익이 생겼을 때 같이 나누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항우는 능력 있는 자기 밑에 사람을 시기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또 미워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의심해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자기 휘하 장수들에게 돌리지 않고 땅을 얻더라도 그 땅을 나누지 않고 이익을 같이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항우는 천하를 잃은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신하들 입장에서 유방은 좀 야비한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함께 나눌 줄 아는 리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항우는 스스로 용감한 것 같지만, 인자하고 용감한 것 같지만 어떤 공에 대해서는 혼자 독식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지 않는 그런 타입의 리더였다라고 신하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하들의 말을 들은 유방이 자기의 생각을 밝힙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당신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군요. 내가 항우를 이긴 이유는 군대 진영 안에서 계책, 책략을 마련해서 천리 밖에 떨어져서 싸움이 일어나도 그 싸움을 승리로 이기는 그 책략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사실 장량만 못하다. 그리고 2번째,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량미를 내지는 군수물자들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게 준비해서 공급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소화만 못하다. 그리고 3번째,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장에서 싸우면 항상 백전백승하고 성을 공격했다면 반드시 그 성을 차지하는 그러한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한신만 못하다. 이 3사람, 그러니까 한신, 소하, 장량,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호걸 중에 호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들 3사람을 내가 부릴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항우는 그나마 있던 범증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제대로 쓰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유방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책략가였던 장량, 그리고 군물자에 대한 조달의 달인이었던 소하, 그리고 전쟁 싸움의 귀재인 한신을 유방 스스로가 잘 부릴 줄 아는, 자기가 가장 잘나서 자뻑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용인거리 취전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유방의 이 말이 진정 최고의
리더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세상의 모든 과업이라든지 아주 비약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자 그 근본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인재 기용, 선택과 또 그 선택된 인재들을 육성시키고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성장이 곧 이 나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인용, 사람을 기용하는 거, 뽑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을 키워내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리더의 자질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유방이 한 나라의 도읍을 낙양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나라 출신인 사람 중에 유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경열전에 이제 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유방을 찾아와서 유세를 합니다. 낙양은 도읍지로 적당하지 않고 저 안쪽 장안, 지금의 이제 수안이죠. 그 함양을 관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도읍을 삼아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때 장량 역시도 도읍을 장안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아직 이 한나라 제국을 이제 완성한 것도 초기 상태다 보니까 아직은 불안하죠. 그래서 나라의 도읍을 자연 요새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관중 땅 안쪽에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결국 장안인 관중으로 들어와서 장안을 도읍으로 정하고, 그 해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에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면령을 내리는 것처럼 유방은 도읍을 옮기고 나서 전국의 죄인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립니다. 자, 이와 같이 제국 한나라의 시점이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완전한 안정 상태는 이루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래서 그해 10월에 가가지고는 연나라죠. 이제 북쪽입니다. 지금 베이징이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이 연나라의 왕이었던 장도가 첫 번째 모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도는 어떻게 제압이 되냐면 유방이 직접 자기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장도를 이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연나라의 왕자리에다가 유방이 풍업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생한 친구 노관이 있습니다. 이 노관에게 연나라의 왕의 자리를 임명을 해주고 또 번쾌를 시켜가지고는 이번에 이제 대나라 땅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나라 땅으로 번쾌를 보내서 대나라를 또 평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황제가 된 유방과 그 다음에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그 가족 간에서도 위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1년입니다. 항우가 죽고 난 지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한고조 6년입니다. 유방이 5일에 한 번씩 자기 아버지 유태공에게 찾아가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행하는 부자지간의 예를 다 한 거죠. 이때 이 모습을 본 유태공 아버지의 집을 돌보고 있는 집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사죠. 집사가 유방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없는 것처럼 땅에서도 왕이 두 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황제께서 비록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황제인 이상 백성들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 유태공께서 황제의 아버지라고 해도 당신 또한 황제의 신하가 되는 입장이니까 어찌 임금되는 사람이 신하되는 사람에게 절을 찾아와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황제의 위엄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난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이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유방 황제가 문할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태공은
빗자루를 부여잡고서 대문 앞에 있다가 뒷걸음치면서 자기 아들 유방 황제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방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잽싸게 유방이 어가에서 탁 내려가지고 태공을 부추깁니다. 그러자 그때 유태공 아버지가 자기 아들 황제인 유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제께서는 천하의 만백성의 임금이 되시는 분인데 내가 어찌 천하의 법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아들이라고 하지만 황제인 이상 나도 너에게 예를 갖춰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 유태공이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유방이 아버지 유태공을 그 이후로 이 호칭을 태공이라고 하지 않고 태상왕이라고 불려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유방의 마음속으로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아버지 집에 집사일을 보고 있는 그 집사장에게 아주 기특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유방이 황금 500냥을 상금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우리 고전 사극에서 보면 이런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황제의 어떤 그 존귀함을 한층 올리려고 하는 그런 예법에 의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실 지금은 이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에게도 신발을 벗어 던지는 뭐 그런 세상이지만 말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나라 왕이었던 한신이 모반을 깨하겠다라고는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고조 유방이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물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한신을 당장 토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책사 중에 한 명이었던 진평이 계책을 냅니다. 폐하께서 일단 거짓말로 운봉으로 놀러 나간다고 하고 제후들을 그곳 진연에 전부 모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연에서 이제 제후들을 모이게끔 연락을 쭉 취했습니다. 이때 유방 고조를 영접하려고 또 한신이 초나라에서 또 거기까지 나왔죠. 그때 한신을 사로잡고 그날부로 즉시 초왕에서 강등시키고 나서 그 지역 일대 또 대죄인들에 대해서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 초나라의 한신을 일단 손아귀에 넣었죠. 그리고 나중에 전 장안까지 데리고 옵니다만 그 시점에 유방 고조의 신하 중에서 전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씨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의 그 왕족들이 계속 전씨로 이어져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마 그 왕족 중에 후예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전긍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땅을 관중과 제나라 지역을 이렇게 양분을 해서 서진과 동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통치를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상께서 이제 한신도 사로잡고 또 옛 진날의 그 아주 그 철옹성 같은 관중 장안의 도읍을 정하셨습니다. 이 진나라의 관중 땅은 지형상 요새같이 아주 튼튼한 강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관동 지역의 제국들하고도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관동의 다른 제후들 군사가 10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관중 안에 그의 2%밖에 안 되는 2만 명으로도 100만 군사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와 같은 일은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기와장 위에 물을 쏟아붓는 그런 꼴이다. 그러니까 누워 식은 죽 먹기다 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나라의 장안에서 군림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가 엄청 크기 때문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제나라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제나라 땅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지도 있고, 이 물산, 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생산 물질들이 아주 풍부하고, 또 땅도 저 낭야, 뭐 중무, 그 당시 이제 지명입니다. 그쪽으로 뭐 널찍하니, 또 태산이, 견고한 태산이 한쪽에 또 딱 막아주고 있고, 또 제 나라 입장에서 서쪽으로는 황하강이 이렇게 경계를 딱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의 침입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 동북 쪽으로 가면 발해라는 그 차단막이 있으니까 또 위치상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제 나라 땅의 그 모양새가 사방으로 상당히 넓고, 또 제 나라의 땅은 군사가 한 100만이라면 그 중에서 약 20%, 그러니까 20만의 군사만 있어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예전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소왕, 그리고 이 제나라의 민왕 때처럼 관중은 서진, 그리고 제나라의 현재 땅은 동진, 뭐 이렇게 서진과 동진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 제나라 땅에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봉하지 말고 친자식, 자제분을 갖다 제 나라의 왕으로 봉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이런 말을 들은 고조 유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하들이 알아서 아들분을 좋은 땅에 왕으로 삼고 본인께서는 그 좋은 그 요새 같은 관중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 유방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 말을 한 전긍이라는 사람에게 역시 황금 500냥의 포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제나라에 한신이 왕이 되었다가 항우를 죽이고 나서 초안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한신을 초나라의 왕으로 또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점에 한신을 붙들어 놨으니 이제 초나라 왕 자리가 비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한신 보고는 너 이제부터는 초왕이 아니라 회음우다 라고 이 회음에 봉하고 장안, 그 자기 손아귀 안에 이제 머물게 하도록 장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원래 한신의 봉지였던 이 초나라 땅은 일단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장군이었던 유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형왕이라는 땅으로 이제 한쪽을 나눠가지고 회수의 동쪽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유방의 그 동생 유교가 있습니다. 이 유교를 초나라 왕에 봉하고 이 회수 이서 지역의 땅을 이렇게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자기 밑에 충신한 장군에게 주고 하나는 반쪽은 자기 동생 유방의 동생한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초왕에 임명을 하고 한신은 이제 회음으로 강등시켜서 이제 볼모처럼 장안에 끌고 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유방은 아들 중에서 가장 첫째 아들 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후를 만나기 전에 그 아기를 낳았던 조씨라는 유방의 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방의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 왕으로 이제 유비가 들었었는데 이때 이 유비를 우리는 이제 또 역사서에는 도해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비에게 제나라의 성 70개 성을 일단 다스리게 하고 또 사마천사기 기록에 보면은 제나라의 말을 하는 부근의 모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중국의 이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나라는 말이 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은 진나라 때 진시황이 했겠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언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나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나머지 중국 지역의 말과는 좀 달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방은 자기의 이제 공친들에게 이제 농공 행상을 펼치는데 그 여러들에게 이제 부저를 쪼개갖고 이제 책봉을 행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한나라, 전국시대 때 한나라 땅에 봉해졌던 사람이 한왕신이었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다시 빼내가지고 이번에는 북쪽에 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왕을 할 수 있도록 옮깁니다. 그리고 그 한나라, 예전 한나라 땅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왕신이 한나라 땅에 있다가 왕으로 있다가
북쪽 태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방이 자기의 기존 공신들을 재배치를 또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이 한왕신이 모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조나라 역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이제 200년입니다. 한고조 7년입니다. 흉노족, 북방의 흉노족이 마읍에 있는 한왕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조, 유방의 질책을 두려워한 이 한신은, 여기서 한신은 한왕신을 말합니다. 회음어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혼돈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때 신은 자기의 지역이었던 태원에서 아예 흉노와 내통해가지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토라는 지역에서 한왕신의 부장인 만구신과 왕왕이라는 사람은 조나라의 장수 조리를 왕으로 세우고 한나라에 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이때 유방은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그 모반 군대를 토벌하러 직접 나섭니다. 하지만 때마침 아주 혹한 게 접어들어가지고 유방이 될 것 같은 이 병사들의 손가락에 얼어서 막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병사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있게 됩니다. 이때 흉노족이 유방, 고조를 백등산에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일간 포위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백등산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 과정은 제가 이제 번쾌라든지 뭐 여러 열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일간 포위되어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 이제 유방인 이 고조는 일단은 자기 휘하에 번쾌에게 명령을 해서 네가 대나라 이 땅에 머물면서 뒷정리를 해라, 평정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방은 자기 형이 있죠, 유중이라고 자기 형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을 이 한왕신이 대왕으로 발령이 났는데 모반을 했으니까 그 대왕 자리가 비게 되죠. 그래서 자기 형을, 유중현 자기 형을 대나라의 왕으로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되어서 유방이 이제 평성을 떠나서 조나라를 거쳐서 다시 낙양을 와서 낙양에서 다시 자기 그 수도인 장안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유방이 장안에 딱 들어오니까 당시에 한나라의 장락궁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승상 이하 모든 그 한나라 관리들을 장안으로 다 모이게 해서 이제부터는 장락궁 안에서 나라의 정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마천 사기 한고조 봉기 제5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해하에서 초안전의 마지막 승리를 거둔 유방이 그 이후로 이 중국의 전역을 봉본을 하게 되고 땅을 나누게 되고 공신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공신들 중에 일부 재배치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도읍을 낙양에서 장안, 현재 시안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그 과정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재배치를 했던 그 장수들 내지는 공신들이 서서히 반역을 꾀하고 모반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위협이 가장 되고 있는 한신을 잡아서 회음으로 강등시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한왕신으로 왕으로 봉토를 주었던 사람을 북쪽에 흉노족을 막도록 대땅에 임명, 대왕으로 발령을 냈는데 거기서 또 그걸 막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흉노족과 결탁해서 유방을 배신했던 이야기,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유방이 한신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여러 공신들을 서서히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쭉 말씀드리고, 또 유방도 사람인 이상 자기가 죽는 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유방이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을 사전 준비 작업을 했고
또 유방이 죽고 나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편 6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부 사마천 사기 유방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